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영양교사를 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3월 새로운 진도반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식품위생은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도 공부해 본 적 있고, 혹시 영양사나 위생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한번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생소한 과목은 아니고 되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공부할 내용들이 항상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양교사가 준비해야 될 과목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양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될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교육학하고 우리가 전공이 있을 때 전공이 80%를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전공 80점짜리 문제 중에서 이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정도라고 해서 그러면 한 8점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8점이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 6점에서 10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 나오면 6점, 그 다음에 많게 나오면 10점까지도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영양 쪽이라든지, 뭐 영양 교육 쪽이라든지 이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식품위생이나 단체급식에서는요, 퍼센티지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6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면 10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기입형과 서술형.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4점짜리 문제도 있고 5점짜리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4점짜리 문제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은 2점짜리, 그다음에 서술형은 4점짜리 문제로 딱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 나오나 이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팅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참고 자료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럼 책 옆에다 이제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를 항상 옆에 놓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거기 오늘 나눠드렸던 참고 자료 중에 2페이지 시작하는 거 있죠. 자, 그걸 먼저 봐주시면 거기 이제 서답형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기입형하고 서술형. 거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21번, 22번은요, 정말 초창기, 그러니까 첫 회요. 첫 회 영양교사에서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정말, 딱 이렇게 옛날 형태의 문제인데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보실래요? 그 밑에 5번, 10번. 요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입형은 그냥 말 그대로 가로넣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넣기 문제인데 2점이에요. 그래서 2점이면 항상 2개 쓰라고 되어 있어요. 2점짜리 문제는 항상 가로가 2개 나오고 한 문제당 1점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개를 다 써야지 2점이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1점을 이제 배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2점짜리는 2개를 쓰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뒷장에 넘기면 서술형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 서술형 문제를 보면 거기 3페이지에 14번, 8번 문제가 이런 서술 형태의 문제인데요.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작성 방법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4점짜리 배점이면 4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하기 쉽게 문제가 나와요, 보통. 채점하기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딱 4점짜리면 4가지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뭐 다 쓰면 4점이지만 뭐 하나 못 쓰면 3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할 수 있게, 채점을 할 수 있게 채점하기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한 2가지 정도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가로넣기가 다 있죠. 14번하고 8번.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로넣기와 함께 서술형의 문제가 같이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4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 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라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왔는 이제 기출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없죠. 그리고 지금 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그 진도를 나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은 갖다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답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식품위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럼 우리 책 첫 페이지 한번 좀 펴보실까요? 이게
시험 문제가 첫 해가 서답형이었다가요. 그 다음 해부터 뭐로 바뀌었느냐면요.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객관식과 논술형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내겠다라고 했던 공청회 자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첫 페이지 보면 그 식품위생의 평가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해썹.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고요. 앞에 두 영역 5%, 그다음에 뒤쪽 영역 5%, 그래서 총 10%를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4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객관식일 때. 그리고 그다음에 논술형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서답형이잖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줄어서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산채급식도 그렇고요. 식품위생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4점짜리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비율이 5%잖아요. 그래서 작년엔 정말 딱 반씩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앞쪽에서 다 나올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고 좀 출제 빈도수가 좀 낮은 파트들도 있어요. 가장 그 출제 빈도수가 낮은 곳이 바로 기생충하고 위생동물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생충하고 위생동물은 정말 극히 어쩌다 한번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요도가 좀 더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식중독하고 식품 첨가물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것도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낱장짜리 받으신 거 있죠. 기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영양교사 시험이요, 2008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요, 2013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되게 많이 쓰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4문제 출제되고 논술형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많았지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면서요, 문항석을 딱 이렇게 눈에 찌른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는지가 보여요. 딱 보면 정말 식중독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파트에서 유난히 다른 곳보다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해썹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객관식일적인 매번 정말 시험 문제 출제되던 파트였는데 아무래도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빈도수가 좀 줄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든 2021년, 2022년에는요, 해썹과 관련된 게 연달아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 시험 문제는요, 식품 첨가물 파트하고 딱 해썹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들이 유형이 되게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가로 넣기와 정의를 쓰는 거, 용어 쓰는 거, 이런 것들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가서 이제 기출 같은 거 얘기를 해주면서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자, 그래서 작년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좀 되게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런 문제가 출제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간혹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2021년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2021년 문제를 거기다가 넣어놓긴 했어요. 그 아까 3페이지 있었죠. 3페이지 8번 문제가 2021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단백질 식품의 부패와 관련된 건데요. 뭐 단백질 식품의 부패와 관련해서 부패 생성물과 관련해서는 되게 자세하게 다뤄요.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근데 거기서 되게 주가 되는 반응이 아니라 주가 되지 않는 반응이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양교사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초창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파트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공부하는 양이 훨씬 적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맨날 나오던 파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꼭
꼭 문제 중에 일부는 저기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래서 공부할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문제가 근데 채점하기 쉽게 나오다 보니까 뭐 주관적인 뭔가를 쓰라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쓰라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되게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문제밖에 딸랑 두 문제밖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맞추고 하나라도 더 쓰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뭐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폭 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던 기출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그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본 이론반이 가장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탄탄히 해놔야 될 부분이 이 기본 이론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반을 얼마나 잘 열심히 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가 바로 연계되는 것들이 또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행이 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쉽든 어렵든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해 두시면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기 차례 한번 보실래요? 차례 보면은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해석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아무래도 식중독 파트나 식품 첨가물 파트에서 아무래도 공부할 분량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감염병이나 기생충 파트, 위생동물 파트는요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공부할 때 좀 간단하게 공부할 때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본 이론반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클래스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뭐 초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한번 또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양사를, 위생사를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전체적인 과목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해요. 기본. 그래서 가장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두면은 나중에 가서 그 다른 뭐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화라는 건 되게 식품위생의 심화는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부를 폭 넓게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것을 다뤄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부터 더 폭 넓게 다양한 범위를 다뤄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까지 보면서요.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에 진행이 될 내용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과목이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공부하는 게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진도를 나갈 때마다 복습을 해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복습. 자, 근데 이 복습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가 두 가지 유형이 나가요. 지금처럼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복습 프린트물이 하나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습 프린트물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복습 프린트물을 수업 시간 전에 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빈칸 채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영양사나 위생사나 이런 시험들은 객관식이지만 우리 영양교사 시험은요, 기본 주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중에서 찍는 게 아니라 쓰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 단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했던 거, 복습했던 거 책 보지 않고 이렇게 그거 넣으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 이론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가서 복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냥 받아쓰기로만 빈칸 채우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복습이 되었는지 스스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 카페요. 네이버 카페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죠. 그 맨 뒤에, 그 책 뒤에, 맨 뒤에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자료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강의 같은 게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전에 뭐 중요 뭐 생화학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강의도 올려진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식품위생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챕터는 식품위생의 개념이에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 잡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곳,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5페이지 식품위생의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정의 같은 경우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거기 정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또 하나는 WHO의 정의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그리고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그 용기가 빠졌네요. 그래서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식품위생법에서는요, 위생의 대상을 딱 식품만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식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식품위생법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표현 되게 많거든요. 식품 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등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O의 정의도 한번 볼까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보에 식품을 생육하는 단계, 재배하는 단계부터요,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요,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식품위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품위생의 목적은 우리나라 위생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위생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식품의 어떤 위생상의 위해 요소를 배제하는 거예요. 위해 요인들을 배제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양과 관련된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에 그러면 그런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품의 위해 요인은 거기 보니까 생성 요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생성 요인별로 이렇게 나누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요. 자, 그래서 생성 요인에 따라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라는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데, 내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도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품에도 독성분이 존재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독버섯의 독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의 독성분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인성은요 원래 식품 자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 유입되는 경우가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외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기성은요 식품 원래 자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내인성 유해 요인은 어떤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독들이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라 원래 식품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인성 유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생리작용 성분들도 여기에 있는데, 뭐 항갑성성 물질, 항비타민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있기도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유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있는 식이성 알레르겐 성분들,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이기 때문에 내인성 유해 요인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다음에 외인성 보세요. 외인성은 대다수가 여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들, 기생충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외인성으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유기성으로 분류하는 애들은 어떤 것들이 유기성이냐?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식품에 들어있던 성분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물질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산화된 유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요. 그럼 산화된 유지에 들어있는 과산화물 같은 애들. 과산화물 같은 경우도 원래 유지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유지가 산화되면 생성되는 물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햄, 소시지 이런데 발암성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데는요 우리가 발색제라는 걸로 아젤산염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아젤산염하고 아민, 식품 중에는 아민이 반응을 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럼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탄 음식이요. 원래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숯불갈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숯불에 갈비를 올려놓게 되면은 그 갈비가 좀 타잖아요. 그런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이죠. 벤조피렌. 심지어 여러분 수돗물에도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에는 우리가 수돗물을 뭐 하냐면 염소 소독을 하죠. 보통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 염소 소독을 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 있습니다. 트리알로 메탄이라고. 이런 트리알로 메탄. 심지어 감자튀김에서도 생성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요. 신경 독소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기성 외 요인들이죠. 이거 나중에 이제 식중독 가면 다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 요인별로 해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을요, 또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챕터 1은 식품위생의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파트,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식품위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유해 요인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식품과 미생물 파트죠, 뭐.
자, 챕터 2 식품과 미생물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기서도 기출이 됐죠. 그러니까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럼 평가 내용 요소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렇죠? 우리가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라든지 효모, 리케차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애들의 종류, 특성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세균이에요. 왜냐하면 부패와 관련된 식중독 감염병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세균이다 보니까요. 세균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할 게 제일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식품과 관련해서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가 또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세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들 중에서도요, 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오염지표균이 있어요. 오염지표균, 내지는 요즘에 위생지표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이 부패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들, 그 다음에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쓰여 있는 건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뭐냐면은요. 이런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들을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보존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들이야.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쓰여 있는 거 거기까지지만 여기다 플러스 보존법이라든지 살균 소독법까지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살균 소독법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존법, 살균 소독법을 보셔야 되는데 좀 더 중요한 건 살균 소독법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건데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미생물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세균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자, 세균은 미생물 중 원시 핵세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생화학에서 공부할 때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고 핵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도 있느냐면요. 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NA, RNA가 그냥 세포질에 널려 있어요. 이런 거를 원시 핵세포, 원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진 않아, 그렇죠? 핵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DNA나 RNA를 갖고 있지만 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원시 핵세포를 갖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는 의미예요. 단세포 생물. 그래서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균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세균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포 하나가 균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는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영양세포 상태에서는요, 이 세포 상태에서는 열심히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환경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에서는요, 간혹 뭘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냐면, 포자, 내지는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포자하고 우선, 이거 보면, 우선 그러네요. 세균 자체, 균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에는요, 영양세포와 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포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아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자, 아포,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포자, 아포.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3페이지에 잠깐 보실래요? 거기 포자의 정의가 나와 있죠. 포자의 정의. 아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세균이요.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일 때요.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항성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열에도 잘 견디고 건조에도 잘 견디고 확실히 저항성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원래 세균이 이렇게 세포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일 때 열악해지면 뭘 만들게 되냐면 거기 밑에 보니까 포자를 형성하게 되죠. 근데 포자 형성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저항성이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열성이에요. 내열성 이렇게 되어 있죠. 내열성은요, 말 그대로요. 열에 잘 견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에 잘 견뎌요. 열에 강해져 있어요. 열의 저항성이 강해져 있다. 열에 잘 견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다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뒤에서 나중에 또 발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발화. 발화가 뭐냐면 이 포자 상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저항체 상태에서는 생명활동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선 절대 생육을 할 수 없어요. 증식하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 없어요, 균수가. 그러면 다시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이 포자에서요,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발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싹이 나는 것처럼 균이 다시 만들어진다. 영양세포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발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발화가 된다 이 소리는 다시 영양세포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기본적인 용어들을 꼭 설명을 드리는데 딱 처음에만 설명을 드려요. 나중에 이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땐 그 용어를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포자가 발화되어가지고 영양세포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포자, 아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열에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균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포자, 아포를 만드는 세균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실러스. 그 다음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이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열성 포자, 아포를 만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 딱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중에 식중독 가면 세포 상태, 포자 상태 이런 말도 나오지만 나중에 독소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세균 중에는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균들도 있거든요. 보툴리누스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이런 애들은요.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균들이에요. 근데 이런 독소는 그냥 미생물,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지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균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소는 그냥 말 그대로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일 뿐이지 이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하고 얘하고는 완전히 특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은 열에 강한데 독소는 열에 약하다든지 반대로 세균은 열에 약한데 독소는 열에 강하다든지 왜요? 별개의 물질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세포, 포자라는 세포, 그 다음에 포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소는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우리 이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합니다. 자,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우리 아까 거기 그림에도 있듯이요. 하나가 몇 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바로 이분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식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우리가 이제 곰팡이, 효모, 세균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을 비교하는데요. 제일 빨라요. 곰팡이나 효모보다 증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도 나와 있죠. 효모나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잘 자란다 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다 보니까 훨씬 곰팡이나 효모보다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더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래서 우세하게 더 잘 자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비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식 속도, 그 다음에 대사활성. 증식 속도나 대사활성, 그래서 증식 속도도 제일 느리고 대사활성도 제일 낮은 건 누구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보다는 효모가 더 빠르고요. 효모가 더 증식 속도도 빠르고 대사활성도 더 높고, 그리고 효모보다 더 높은 건 당연히 세균이겠죠. 그래서 세균이요, 증식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대사활성도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균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균의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할 거예요. 구균과 간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간균은 막대기 형태로 생긴 걸 우리가 간균이라고 하죠. 막대기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기균, 간균. 그래서 대다수는 간균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근데 구균은 말 그대로 땡글땡글한 게 구균이죠. 장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처럼 뒤에 이렇게 구균 붙은 애들만 구균이고 나머지는 다 간균이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학명으로 나왔을 적엔요. 뒤에 코커스가 붙는 경우. 요 코커스가 구균이라는 말이에요. 구균. 자, 그래서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 있는 균들은 구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균하고 간균 구분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대다수는 간균, 막대기 형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증식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세균의 증식 조건, 이제 이거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놔야지 나중에 보존법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세균의 증식 조건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 6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6가지 요소가. 자,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3페이지에 보면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FAT, T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푸드, 지금 나와 있는 식품, 그 다음에 acidity, pH, 산도, 그 다음에 타임, 시간, 그 다음에 템퍼러처, 온도, 옥시겐, 산소죠. 그 다음에 모이스처, 수분이요. 이런 이 6가지 요소가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근데 세균에만 영향을 줄까요? 모든 미생물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항상 이제 원래는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왜 세균에다 넣었냐면 세균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세균이 중심이니까 그냥 세균의 증식 조건으로 넣어버렸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식품과 관련된 거를 보는데 세균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단백질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서 그럼 부패 미생물 아니면은 식중독균 이런 애들이 더 증식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다른 애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서 여러분이 그 식품이 이렇게 식품에 들어있는 이런 영양 성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식품들 중에서도요, 특히 세균이 증식이 왕성한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8페이지에 나오죠. 자,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옛날에는요, 잠재 유해 식품이었어요. 그럼 잠재 유해 식품이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죠? 그 잠재 유해 식품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미국에 있는 걸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잠재 유해 식품 이렇게 불렸던 게 몇 년 전에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부 위생 체계는
아직도 잠재 유해식품 이렇게 부르는 책도 있기 때문에 아 예전에 이렇게 불렸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보통 이 잠재 유해식품이 되기 쉬운 것들은 어떤 애들이 잠재 유해식품이 되기가 쉬우냐면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들이요.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pH가 중성에 가까운 식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뭐가 좋아하는 환경이냐면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딱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수분 활성도 높고 pH가 중성에 가까운 식품들이요. 수치로 따지자면 0.85 이상. 그 다음에 0.45 이상, 4.5 이상. pH가 4.5 이상,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인 둘 중에 하나이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아까 특히 식품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단백질 함유 식품인 경우 잠재 유해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뭐 그 의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마지막 거 보면 세균 증식이 용이한 음식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이나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 시간이나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총칭해서 우리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내지는 약자로 TCS 식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TCS 식품과 관련된 거는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은 TCS 식품, 어떤 애들을 TCS 식품으로 분류해 놨냐면요. 아까 그랬죠. 단백질 식품은 TCS 식품들이어서 동물성 식품, 생 혹은 익힌 동물성 식품은 다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단백질이지만 탄수화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탄수화물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애들은요. 식물성 식품들은 이거는 익힌 경우만 해당이 돼요. 익힌 경우. 자, 그래서 익힌 식물성 식품이 바로 TCS 식품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요. 그럼 쌀 생각해 보세요. 쌀은 오랫동안 보관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근데 쌀을 익히면 뭐가 돼요? 밥이죠. 밥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익힌 식물성 식품, 밥, 익힌 감자, 익힌 채소, 두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냐면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과 독소 형성을 억제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새싹 식품. 그러니까 새싹 채소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자른 메론, 산도가 낮은 과일류. 그러면 산도가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산성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도가 약하니까 중성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론 생각해 보세요. 시큼하지 않죠? 시큼하지 않고 달달하기만 해요. 이런 과일류. 그럼 우리가 산도가 높은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산도가 높다는 소리는 산성도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큼한 과일, 대표적으로 귤 같은 애들. 자, 그래서 산도가 낮은 이런 과일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른 엽채류, 자른 토마토, 그 다음에 자른 토마토가 혼합된 채소, 뭐 채친 채소. 그럼 보세요. 채소는 그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를 했을 때요? 썰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오염되기도 쉬워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기준이에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자른 토마토라든지 이런 데서 식중독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애들이 TCS 식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TCS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H가 나와 있는데 그 pH 전에 시간 먼저 볼게요. 시간이 간단하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자, 식품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시간 나와 있죠. 시간. 자, 시간을 먼저 볼게요. 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이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증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몇 개로 늘어날 수 있었어요?
두 개로 늘어나죠. 그래서 대수학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날 때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대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시간. 자, 그래서 그 밑에 세대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식중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세대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때 나오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세대시간은 세균이 증식을 해서 그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는데, 뭐 솔직히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증식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식중독균 중에 이렇게 좀 세대 시간이 짧은 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염비브리오예요. 장염비브리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최적 조건에서요. 세대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에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 시간, 그래서 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최적 조건,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조건에서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적정 pH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할 게 조금 되니까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